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을 동쪽 끝마을에 자리한 최씨 집안은 대대로 땅을 일구며 살아온 평범한 농가였습니다. 기와집이라 하기엔 소박했고 초가라 부르기엔 단정했지요. 마당 한켠 장독대는 햇볕을 받아 윤이 났고 뒤란의 인삼밭 몇 이랑은 조용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김윤아는 26살로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으나 허리가 곱고 얼굴은 화려하지 않지만 눈매가 맑았지요. 아침이면 부엌에서 솥뚜껑 여는 소리가 나고 저녁이면 마당에 빨래 두드리는 소리가 은근히 울렸습니다. 윤아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살림은 가지런했고 작은 집에는 늘 사람 사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시아버지 최만석은 6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말수는 적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했지요. 젊은 날 밭일로 다진 팔에 아직 힘이 남아있어 날이 밝으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49이었으나 몸이 약했습니다. 기침이 잦고 무릎이 시렸지만 손끝만은 여전히 야무졌지요.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바늘을 들어 헝겊을 기웠고 낡은 옷감을 손질해 새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남편 최도윤은 31의 나이로 서당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글은 익혔으나 벼슬길과는 인연이 없었고 성품이 온화하여 세상 일에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지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면 윤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았네. 그 따뜻한 손길에 윤아는 하루의 고단함을 잊곤 했습니다. 이 집안은 부유하진 않아도 서로 의지했고 화려하진 않아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영감댁은 살림은 좁아도 마음씨가 넉넉하다오 라며 혀를 찼지요. 윤아는 장에 나가면 어른들께 먼저 허리를 굽혔고 아이가 넘어지면 박씨 부인은 손수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먹구름이 드리운 건 지난해 가을부터였습니다. 마을 서쪽에는 장성근이라는 부호가 살았습니다. 논밭이 수십마지기요. 집 안에는 하인이 10이 넘었습니다. 얼굴은 늘 살이 오르고 웃음을 띄었으나 눈빛만큼은 매섭고 차가웠지요. 장성근은 오래전부터 최씨 집안의 인삼밭을 탐냈습니다. 비록 밭은 작았지만 흙이 비옥해 몇 해 뒤면 귀한 뿌리를 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영감, 그 밭을 내게 넘기는 게 어떻겠소? 값은 넉넉히 쳐드리리다. 그는 몇 번이나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만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 밭은 선친께서 일구신 땅이외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성근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담배대를 툭툭 털었습니다. 허허, 영감도 고집이 대단하시구려. 세상살이란 고집만으로 버티기 어렵지요. 겉으론 웃었지만 속에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표정 뒤로 음흉한 뜻을 감추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양빛이 기왓장을 붉게 물들고 소울음이 멀리서 들려올 때였습니다. 최만석은 마당가에 앉아 담뱃대를 물었고 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영감, 오늘도 장부자 댁에서 사람이 왔다 하던데요. 박씨 부인이 바늘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또 밭 이야기를 꺼냈겠지. 내 뜻은 변함없네. 그 양반이 욕심이 많다 하니 혹여 무슨 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만석은 담뱃대를 털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떳떳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 법이지. 그때 윤아가 상을 들고 들어와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박씨 부인은 윤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내 덕에 이 집이 굴러간다. 함께 앉아 먹자꾸나. 윤아는 수줍게 웃으며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잠시 뒤 서당에서 돌아온 도윤이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묻더이다. 장 부자가 우리 밭을 빼앗는다더라고요. 최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 입에도 올랐다니 벌써 세상에 소문이 퍼졌구나. 도윤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바르게 살아왔으니 두려울 것 없습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엔 근심이 비쳤습니다. 유나가 남편의 손을 살며시 감싸자 도윤은 그제야 미소를 띄었습니다. 밤이 깊자 최 씨 집안은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성근의 집에서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지요. 그는 방 안에 앉아 관상쟁이 차림의 사내와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최 씨 집 며느리가 살림을 아주 잘 꾸린다지. 예, 나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할 만큼이라 합니다. 장성근의 입가에 냉랭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칭찬이 지나치면 시샘을 부르는 법이지. 그걸 이용해야겠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마을을 돌며 말하게. 그 집 며느리가 집안의 복을 맡고 있다고 믿을 만한 말로 살을 붙여야 하네. 관상쟁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답했습니다. 분부를 따르겠나이다. 장성근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바람이 인삼밭을 스치며 흙내를 날렸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복을 끊는 여인이라 그 말이 퍼지면 그 밭도 곧 내 것이 되겠지. 그의 웃음소리가 스산한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고요하던 마을 위로 알 수 없는 먹구름이 천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물가에서, 다음엔 장터에서, 그리고 이내 사랑방과 부엌까지 번졌지요. 소문의 근원은 느닷없이 나타난 한 관상쟁이였습니다. 그 사내는 해진 도포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마을 어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을 불러세워 거저 관상을 봐준다며 수다를 떨었지요.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으나 그가 몇 가지를 기막히게 맞추자 금세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양반이 내 막내가 과거에 붙을 상이라 하더니 정말로 생원시에 붙었다오. 우리 집 소가 앓는다 하더니 사흘 만에 쓰러졌다지 뭐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관상쟁이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얼굴빛을 굳히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복을 막는 기운이 있소. 그 기운이 하늘의 기운까지 막고 있소이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그게 어느 쪽에서 난 기운이요? 관상쟁이는 일부러 머뭇거리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기 송구하오나 최 씨 집안에서 나오는 기운이요. 특히 그 집 며느리의 사주가 세어 마을 복이 막히고 있소. 그 말이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요. 그러나 그 무렵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우물물마저 줄어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신의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날씨가 시원찮았지. 맞아, 작년 가을부터 비가 끊겼다더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장에 나간 아낙네들은 수군거렸고 논둑에 앉은 사내들도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유나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장에 나가면 상인들은 외면하거나 눈을 피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장에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감, 마을이 요새 영 심상치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를 곱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최만석은 담뱃대를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관상쟁이가 며느리 때문에 마을 복이 막혔다 했다지 뭐예요. 그걸 고디 듣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더군요. 최만석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유나는 장독대 옆에서 고추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며느리의 등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이렇게 성실한 아이를 두고 어찌 그런 헛말을 믿는단 말인가. 하지만 세상 입은 무섭고 소문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뒤 논에서 물을 대던 이웃이 찾아와 머뭇머뭇 입을 열었습니다. 최 영감 면목 없지만
당분간 우리 논에 물 대는 걸 봐주게. 올해 농사가 영 어려워서 말이야. 그 뒤로 품앗이를 약속했던 이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장에 나가 외상을 주던 가게들도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최 씨 집안은 점점 마을에서 고립되어 갔지요. 도윤은 서당에서 돌아와 유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늘 훈장 어르신께서 부르시더이다. 아이들 부모 중 몇이 당신 얘기를 하며 조심하라 하셨소. 유나는 빨랫감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오.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는 거지. 도윤은 유나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이 싸움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 최만석은 가족을 불러놓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아가, 미안하지만 당분간 먼데 나가 있는 게 어떻겠느냐. 유나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떠나면 소문이 잠잠해질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내가 여기에 있으면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렵구나. 박씨 부인도 눈가를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널 내치는 게 아니야. 내 몸을 지키려는 거란다. 유나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떠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이름만은 제가 지키겠어요. 아가야. 최만석의 목이 메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평생 쌓으신 덕을 제가 무너뜨릴 순 없지요. 제가 떳떳하게 살아 이 누명을 벗겨 보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단했습니다. 최만석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담담한 결심을 읽었고 박씨 부인은 흐느꼈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끌어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새벽 유나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집을 떠났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들길을 걷는 그 뒷모습은 쓸쓸했으나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최 씨 집안 식구들은 대문 밖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나는 이웃 고을로 향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가슴엔 깊은 빈자리가 생겼지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별이 훗날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되리라는 것을. 이웃 고을은 본 고을에서 산 하나를 넘어 닿는 곳이었습니다. 유나는 이틀 동안 걸어 그곳에 닿았지요. 발바닥엔 물집이 잡히고 옷자락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을 어귀에 들어서자 넓은 장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게에 나무를 이고 왔고 아낙네들은 광주리에 달걀을 담아 팔고 있었지요. 곡식 파는 상인의 외침과 옹기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한데 섞여 장터가 들썩였습니다. 유나는 장터 한켠에 빈 초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초막의 주인은 허리 굽은 노파였습니다. 유나가 다가가 두 손을 모으며 낮게 인사했습니다. 할멈, 이 초막을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노파는 유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온 안악인가? 저쪽 고을에서 왔습니다. 잠시 의지할 곳이 필요하여 그리합니다. 노파는 잠시 망설이다가 턱을 괴고 말했습니다. 장사할 거면 자리세는 내야지. 예, 자리세는 드리겠습니다. 며칠만 쓰겠사옵니다. 노파는 마른 손으로 허공을 한번 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깨끗이만 쓰게. 유나는 허름한 초막 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거적을 깔자 그나마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가 되었지요. 보따리를 풀어 작은 시루 하나, 질그릇 몇 개, 남은 쌀 한 대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유나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유나는 부지런히 일어났습니다. 쌀을 불리고 시루에 찌며 팥을 삶아 소를 만들었지요. 손놀림은 익숙했고 떡 모양은 가지런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떡 사시오 갓 찐 떡이요. 유나는 처음엔 조심스레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낯선 안악의 장사를 선뜻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지나가자 떡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맛을 보시지요. 거저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곧 놀란 듯 눈이 반짝였지요. 이거 제법이구나. 얼마에 파는가? 한 접시에 다푼입니다. 그럼 두 접시 주게. 유나는 정성스레 떡을 담아 건네며 한 조각을 더 얹었습니다. 어르신, 덤입니다. 허허, 인심 좋구나. 노인이 떠나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거스름돈은 틀리지 않았고 아이가 오면 떡을 한 조각 더 얹어주었지요. 그의 상 위엔 언제나 깨끗한 보자기가 덮여 있었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유나는 떡 장사에 찬물 장사를 더했습니다.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다 끓이고 들에서 딴 약초를 우렸지요. 모가와 생강향이 퍼지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낙, 이 찬물은 무엇으로 만든 것이오? 모가와 생강을 넣었습니다. 목에 좋지요. 시원하고 개운하네. 한 사발 더 주게. 예, 여기 있습니다. 유나가 찬물을 따르자 장사치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떡을 사셨으니 찬물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보게,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을 텐데 손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걸로 넉넉합니다. 장사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러났고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이런 인심복이 드물지. 그 말은 순식간에 장터를 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유나의 초막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사러 오는 이도 있었고 그냥 얼굴을 보러 오는 이도 있었지요. 그 즈음 장터를 살피던 이방이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아낙, 자네 소문이 자자하더군. 어디서 왔나? 저쪽 고을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온 게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잠시 몸을 피한 중입니다. 이방은 잠시 유나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사 깨끗이 하고 있으니 걱정 말게. 이 고을 사람들도 자네를 좋게 보고 있다네. 고맙습니다. 유나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방이 떠나자 옆자리에서 채소를 팔던 안악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처음엔 어찌 될까 했는데 이제 보니 장터에서 제일 잘 나가는구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정직하게 장사할 뿐이지요. 정직하게 사는 게 쉬운 줄 아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귀하디 귀해. 안악은 싱긋 웃으며 무 한 단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게. 국이라도 끓여 먹게. 어찌 이런 걸 주십니까? 밖에. 우리도 덕 좀 봤으니. 유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초막 안에서 작은 불을 피워 무국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 모두 평안하신지. 유나는 달빛 아래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총총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요. 그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빌었습니다. 부디 집안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 누명이 풀리기를. 유나의 기도는 하늘로 닿았습니다. 멀리 본 고을에서도 누군가 그를 떠올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정직한 삶이 곧 그 어둠을 밝히리라는 것을. 유나가 떠난 뒤 최 씨 집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들리던 솥뚜껑 소리가 사라졌고 저녁마다 마당에서 들리던 빨래 두드리는 소리도 끊겼지요.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쓰던 바느질 상자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고 도유는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슬픔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만석은 새벽마다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품을 팔아 장작을 패고 땔감을 날랐지요. 해가 기울 무렵에야 돌아와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으면 허리는 펴지지 않았으나 얼굴만은 담담했습니다. 영감, 무리하지 마시게요. 몸이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박 씨 부인이 걱정스레 말하자 최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고생하는데 내가 어찌 편히 있겠소. 이만큼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지. 박 씨 부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했지요. 낡은 옷을 기워 새 것처럼 만들고 누비옷을 지어 장날이면 내다 팔았습니다. 손끝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바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느질 한 땀 한 땀마다 며느리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요. 도윤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아이들의 눈빛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아이는 도윤을 피했고 어떤 부모는 자식을 서당에 보내지 않았지요. 그래도 도윤은 남은 아이들에게 성실히 글을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신의에 대해 배워보자꾸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귀한 게 무엇이겠느냐? 신의입니다, 훈장님. 그렇다. 신이란 믿음을 지키고 거짓 없이 사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것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깊었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홀로 앉은 도윤의 가슴엔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소? 부디 무사하기를. 서당이 끝나면 도윤은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서쪽의 장성근 집 근처를 서성이며 그 행적을 살폈지요. 밤이면 사랑방 창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지켜보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장성근 집 담장 곁을 지나며 쓰레기 더미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관상쟁이에게 건넨 돈의 내역 같은데 그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분명 무언가의 실마리였지요. 한편 장에 다녀온 박 씨 부인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안악이 이웃 고을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들었소? 이웃 고을 장터에 떡을 파는 안악이 있다는데 인심이 보통이 아니라더군. 그게 무슨 말씀이요? 정직하게 장사하고 늙은이에게는 덤을 얹어준다지요. 거스름돈 한 입 틀리지 않는다더라고. 그 말을 들은 박 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안악이 유나가 아닐까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이웃 고을에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이다. 정말이요? 어디서 들은 말이요? 장에서 들었습니다. 떡 장사를 하는데 인심이 곱고 정직하다 하더군요. 최만석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라면 그럴 사람이지. 그 아이는 어디를 가도 덕을 베풀 거야. 박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오. 며느리가 스스로 길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방해해선 안 되지. 다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면 돼요. 박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그녀의 바느질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사히 살아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요. 도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다짐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장성근의 집 주변을 돌며 조심스레 흔적을 모았습니다. 관상쟁이가 드나든 자취 하인들과 주고받은 쪽지, 그리고 수상한 거래 흔적까지 눈에 담았지요. 어느 날 밤 장성근의 사랑방에서 낮게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관상쟁이 놈이 제 역할을 했지. 최 씨 집안은 이제 마을에서 발 붙이기 어렵다. 날이 그런데 며느리가 떠났다던데 괜찮겠습니까? 떠나든 말든 상관없지. 이미 소문이 퍼졌으니 그 집안은 곧 무너질 게야. 그때 인삼밭을 헐값에 사들이면 되는 일이지. 그 말을 들은 도윤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당장은 나설 수 없었지요. 증거도 없이 덤비면 오히려 화를 부를 터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반드시 내 죄를 밝히리라. 그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씨 집안 식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최만석은 품을 팔았고 박씨 부인은 바느질로 살림을 이었으며 도유는 진실의 실마리를 좇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고 윤화는 반드시 떳떳하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윤화가 이웃 고을 장터에서 떡 장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소문은 산을 넘어본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처음엔 덕 있는 안악이 장사를 한다는 정도였으나 이내 복을 부르는 여인이라는 말로 바뀌었지요. 사람들은 그 안악을 보기 위해 굳이 산을 넘어 장터까지 찾아가기도 했고 돌아와서는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 안악 떡을 먹으면 집안에 복이 든다더군. 거스름 돈 한 입 틀리지 않는다지 않소? 그 이야기가 장성근의 귀에 들어간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이 꾸민 일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분명 내쫓았건만 오히려 이름을 얻었다니. 그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하인을 불러 호통쳤습니다. 당장 이웃 고을로 가서 그 안악이 누구인지 확인해 오너라. 예, 나리. 하인은 서둘러 산길을 넘어갔습니다. 사흘 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온 하인은 땀을 닦으며 보고했습니다. 주인어른, 그 안악이 최씨 집안 며느리 맞습니다. 장성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 그 계집이 오히려 이름을 날리고 있다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안악을 복덩이라 부르고 고을 이방까지 칭찬한다 합니다. 장성근은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지요. 안 되겠어. 이대로 두면 최씨 집안이 다시 길을 펴겠지. 그 전에 손을 써야 해. 그날 밤 장성근은 불을 밝힌 채 밤늦도록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 글방의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가난했으나 글씨 솜씨만큼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이였지요. 장성근은 은자 몇 냥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서를 하나 써주시게. 문서라니 무슨 문서입니까? 최씨 집안 며느리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일세. 날짜는 석 달 전으로, 액수는 은 10냥으로 해주시게. 훈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거짓 문서 아닙니까? 장성근은 얼굴을 굳히며 낮게 웃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네. 실제로 빌려갔으나 증서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라도 정리하려는 것이니 걱정 말게. 훈장은 잠시 망설였으나 은자의 무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며칠을 들여 정성스레 꾸민 문서에는 윤화가 장성근에게 은 10냥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끝에는 도장까지 찍어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장성근은 문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레 웃었습니다. 잘했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은자를 품에 넣고 돌아갔지만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지요. 장성근은 문서를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이걸 가지고 관아에 고하면 그 여자는 끝장이지. 다음 날 장성근은 새벽부터 관아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전을 만나 문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 최씨 집 며느리가 내게 은 10냥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소. 증서도 있으니 살펴보시오. 아전은 문서를 받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제법 그럴듯하군요. 사또께 전하겠습니다. 빨리 처리하시오. 그 여자는 지금 이웃 고을에 있으니 잡아들이면 될 일이오. 아전은 문서와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고 장성근은 흡족한 얼굴로 관아를 나섰습니다. 그 무렵 최씨 집안에는 착잡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성근이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다는 소식이 마을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마을의 한 사내가 몰래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감, 장성근이가 며느리를 고발했다 하오.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다고. 최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소? 나도 그게 이상해서 알리러 온 거요. 조심하시오.
사내가 돌아간 뒤 최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장성근이 또 거짓을 꾸민 모양이야. 거짓이라면 증거가 없을 텐데 어찌 고발을 올렸을까요? 아마 문서를 꾸몄을 게다. 그 사람이라면 뭐든 할 수 있지.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 허점이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한다. 그자는 교활한 사람이야. 그날 밤 도윤은 장성근 집 주변을 돌며 기척을 살폈습니다. 훈장의 집까지 찾아가 보니 사랑방 창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훈장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묘한 근심이 서려 있었지요. 저희가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도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요새 글씨 부탁이 많다 들었습니다. 훈장은 놀란 듯 눈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려니 뭐든 해야지. 도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 장부자 되기를 맡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에 훈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살짝 떨렸지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해치면 그 죄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지요. 그는 더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훈장은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받아버린 은자의 무게가 마음을 짓눌렀지요.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훈장이 수상합니다. 분명 장성근과 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서가 거짓일 가능성이 크구나. 예, 이제 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최 씨 집안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지요. 본 고을 관하에서 문서 한 통이 이웃 고을로 보내졌습니다. 윤아를 불러오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날 아침 이웃 고을 이방이 장터로 들어섰을 때 윤아는 막 떡을 찌고 있었습니다.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초막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이방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 고을 관하에서 부름이 있소. 지금 함께 가야 하오. 윤아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으나 곧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그러십니까? 장성근이라 하는 자가 고발을 올렸소. 은 10량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 하더군. 윤아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거짓을 꾸민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일은 사또 앞에서 가려질 것이오. 일단은 관하로 가시게. 윤아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막 문을 닫는 윤아를 보며 옆에서 장사하던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안악이 무슨 일로 잡혀가는 거요? 돈을 안 갚았다나 본데 그럴 리가 있나. 저 사람은 그런 인심이 아니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윤아는 이방을 따라 산길을 넘어본 고을로 향했습니다. 길섭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장성근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상석 옆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붉은 인주가 찍힌 문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윤아가 들어서자 장성근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허허, 이제야 왔소?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어디 돌아다니며 떳떳한 척을 하는가. 윤아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증서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때 마당 안으로 북을 치는 소리가 울렸고 사또가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년의 사또는 표정이 근엄했으나 눈빛만은 맑고 냉철했습니다. 원고는 장성근, 피고는 최 씨 집 며느리 김윤아로다.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장성근, 내 고발 내용을 말해보거라. 예, 사또. 저 여인이 석 달 전 제게 와서 은 10량을 빌려갔습니다. 급히 쓸 일이 있다 하여 인정으로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증서가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장성근이 문서를 내밀자 사또는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 글씨도 정갈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유나, 내 말은 어떠하냐? 유나는 두 손을 모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또, 저는 그 사람에게 은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 증서는 거짓으로 꾸민 것이옵니다. 거짓이라 하였느냐?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 장터의 사람들에게 물으신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떳떳이 장사하며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또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전, 이웃 고을 이방을 불러라.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겠다. 잠시 뒤 이방이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이방, 이 여인을 아느냐? 예, 사또. 저 안악은 우리 고을 장터에서 떡을 팔았습니다. 한 달 넘게 보았는데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옵니다. 정직하다 하였느냐? 예. 거스름 돈 한 푼 틀리지 않고 늙은 이에게는 덤을 얹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인심을 칭찬하였습니다. 사또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장터의 상인 몇이 함께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저희도 증언하겠나이다. 이 여인은 늘 성실하고 거짓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또. 모두가 저 안악을 칭찬했지요. 사또는 문서를 다시 펼쳐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장성근, 이 여인이 그렇게 정직하다는데 정말 돈을 빌려간 것이 확실하냐? 장성근은 식은땀을 흘리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문서가 증거지요.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마루 아래로 달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김유나의 남편 최도윤이라 합니다. 무슨 증거란 말이냐? 도윤은 품속에서 종이 묶음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장성근이 훈장에게 건넨 내역과 훈장이 초안으로 썼던 문서 조각이옵니다. 사또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살폈습니다. 글씨체가 똑같구나. 게다가 초안의 날짜가 여러 번 고쳐져 있지 않느냐.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사또, 장성근은 훈장을 매수해 거짓 문서를 꾸몄습니다. 제가 직접 훈장을 찾아가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장성근, 이 말이 사실이냐? 장성근은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것들이 모두 꾸며낸 말이옵니다. 좋다. 훈장을 당장 데려오너라. 잠시 뒤 훈장이 아전의 손에 이끌려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이 문서를 내가 썼느냐? 훈장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 죄를 지었습니다. 장성근이 은자를 내밀며 부탁하였고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거짓을 써버렸습니다. 뭐라? 장성근이 소리쳤으나 사또는 탁자를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장성근, 내가 무고한 일을 헤아려 거짓을 꾸미다니 이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훈장 또한 거짓 문서를 만든 죄로 함께 벌을 받을 것이다. 관아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사또는 유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결백이 밝혀졌다. 이제 돌아가거라. 유나는 눈물이 글썽인 채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도윤이 다가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관아를 나서는 순간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습니다. 그 빛이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사람들은 모두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하늘은 거짓보다 진실을 먼저 아는 법이로다. 사또는 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성근, 그대는 재산의 절반을 관에 바치고 먼 고을로 내쫓길 것이며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으나 공정함이 배어 있었지요. 훈장에게도 명이 내려졌습니다.
거짓 문서를 꾸민 죄로 곤장 20대를 치르고 다시는 글방을 열지 못하게 하라. 관아 마당에 북이 울리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성근은 곤장을 맞고 쓰러진 채 질질 끌려나갔고 훈장은 고개를 떨군 채 피를 흘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찼지요. 욕심이 저리도 사람을 망치는구나.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을 해치려 들다니 그 업보가 참으로 무섭다. 그가 탐내던 인삼밭은 여전히 최 씨 집안의 땅으로 남았고 그가 쌓아 올린 재산 절반은 관에 넘어갔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부가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진 셈이지요. 유나와 도윤은 관아를 나서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최만석과 박씨 부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박씨 부인이 달려와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어머님, 고생 많았다 얘야. 얼마나 힘들었을꼬. 최만석도 다가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견뎌주었구나. 내 덕에 우리 집안의 이름이 다시 바로 섰다. 유나는 시부모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가족은 집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유나가 좋아하던 나물을 무쳐 상에 올렸고 최만석은 장독대에서 묵은 된장을 떠왔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지요. 그날 밤 하늘에서 가늘던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비는 굵어졌고 가뭄에 갈라졌던 땅이 촉촉이 젖었습니다. 사람들은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는구나. 하늘이 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게야. 마을 사람들은 빗소리를 들으며 유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의심하고 외면했던 일들이 마음에 걸렸지요. 다음 날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최신의 며느리에게 너무했어. 그 착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몰아세웠을까. 관상쟁이 말만 믿고 덩달아 나섰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지. 장이 서면 꼭 찾아가 사과해야겠어. 소문은 다시 퍼졌으나 이번엔 유나를 칭송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직한 며느리, 덕 있는 아낙, 복을 부르는 여인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지요. 사람들은 하나둘 최 씨 집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이제 잘 지내면 그만이지요. 그의 너그러운 말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그 부드러운 인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유나는 이웃 고을 장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초막을 빌려주었던 노파와 함께 장사하던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였지요. 유나가 나타나자 장터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무사히 돌아왔구려. 참 다행이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유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노파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어디를 가도 잘 살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이 곱고 정직한데 복이 안 따를 리 있겠나. 과찬이십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소? 유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작은 찻방을 열고 싶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는 장터를 떠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본 고을로 돌아온 유나는 다시 예전처럼 살림에 힘썼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장독대를 닦고 박씨 부인과 함께 장을 담갔습니다. 도윤과 함께 뒤란의 인삼밭을 돌보며 흙을 고르고 물을 뿌렸지요. 그 모습에 최만석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덕에 이 집안이 다시 살아났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낸 덕이지요. 유나의 말에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났고 마당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또가 유나를 부른다 하였지요. 유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관아를 향했습니다. 사또는 온화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유나, 내가 이웃 고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들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과찬이십니다, 사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내 덕이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사또는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쌀 한 섬과 무명 몇 피를 내어주라. 유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가족들에게 그 물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만석은 감격하여 눈시울을 훔쳤고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유나는 수줍게 웃었지요. 그날 밤 최씨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탐욕은 벌을 받았고 진실은 드러났으며 덕은 빛을 발했습니다. 하늘엔 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았고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지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유나가 아침상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웃 고을로 다녀오고 싶습니다. 최만석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느냐? 유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찻방을 하나 열어보려 합니다. 이 고을과 그 고을을 오가며 장사를 하면 살림에도 보탬이 될 듯합니다. 혼자 가려 하느냐? 아닙니다. 어머님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박씨 부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를 데려간다고? 예. 어머님의 바느질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 그곳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서방님께서는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예전 서당의 아이들 중 다시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요. 최만석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은 뜻을 세워야지. 나는 이곳 인삼밭을 돌보며 기다리마. 아버님 고맙습니다. 며칠 뒤 유나와 도윤, 박씨 부인은 함께 이웃 고을로 향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든든했지요. 산길을 오르며 박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내가 이 길을 혼자 걸었을 때는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지요.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웃 고을 장터에 닿자 사람들은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초막을 빌려주었던 노파가 제일 먼저 유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다시 왔구려. 예, 할멈. 이번엔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유나는 초막 대신 작은 집 한 채를 얻었습니다. 마을 유지가 빈집을 헐값에 내어주었고 유나는 사또에게 받은 쌀을 팔아 그 집을 샀지요. 집은 크지 않았으나 깨끗했고 마당 한켠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찻방을 열면 되겠구나. 유나는 집 안을 쓸고 닦으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엌을 단정히 손보았고 도윤은 사랑방에 책상을 들여놓았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찻방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손님을 맞아 떡과 차를 내었고 박씨 부인은 한편에서 바느질을 하며 궁금해하는 여인들에게 바늘땀을 가르쳤지요. 이렇게 실을 곱게 당기면 땀이 가지런히 들어갑니다. 오, 정말 그러하네요. 고맙습니다. 아낙네들은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솜씨가 널리 소문나자 더 많은 여인들이 찾아와 배움을 청했습니다. 유나는 그 곁에서 따뜻한 차를 내며 어머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마을 훈장과 의논하여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서너 명뿐이었으나 입소문이 퍼지자 점차 아이들이 늘어났지요. 도윤은 서당 마루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은 잠시 이로울지 몰라도 결국 화를 부른다. 예, 훈장님. 아이들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더욱 진심을 담아 가르쳤지요. 석 달쯤 지나자
찻방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였고 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차를 마시러 찾아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며 늘 인자한 미소를 지었고 윤화는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스레 차를 내었습니다. 어느 날 순행 중이던 사또가 이웃 고을을 지나며 찻방에 들렀습니다. 윤화는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소문을 듣고 들렀다. 내가 이곳에서 어찌 사는지 보고 싶었다. 과찬이십니다. 사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맛이 참으로 구수하구나. 인심이 좋은 사람이 내린 차라 그런 게지. 윤화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집안은 참으로 귀감이 된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 덕을 베푸니 말이다. 사또는 아전에게 이르렀습니다. 무명 몇 필과 쌀 2말쯤 내어주라. 윤화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찻방 안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윤화는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 무렵 본 고을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만석이 정성껏 가꾸던 인삼밭에서 드디어 뿌리를 캤는데 그 인삼이 어찌나 굵고 모양이 좋은지 보는 이마다 감탄했지요. 그것을 팔자 제법 큰 돈이 생겼습니다. 이 돈으로 며느리네 찻방을 넓혀야겠구나. 며칠 뒤 최만석은 직접 이웃 고을로 건너갔습니다. 윤화는 반갑게 맞으며 절을 올렸지요. 아버님, 어찌 오셨습니까? 인삼을 팔아 돈을 좀 마련했다. 이걸로 찻방을 더 넓혀라. 손님이 많다 들었으니 자리가 부족할 터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니 이번엔 내가 힘을 보태야지. 최만석의 도움으로 찻방은 한층 넓어졌습니다. 방이 하나 더 생기고 마당도 널찍해져 손님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윤화의 찻방은 두 고을에서 이름난 곳이 되었고 박씨 부인은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서당에는 아이들이 20명이 넘게 모였고 최만석은 인삼밭을 넓혀 고을에서 손꼽히는 어른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최씨 집안은 덕이 깊은 집이라네. 어려움을 겪었으되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지. 그렇지. 정직하게 살면 결국 복이 돌아오는 법이야. 어느 가을 저녁 윤화는 찻방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우물가에 비치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지요. 옆에는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왔소.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겨낸 덕분이지요. 그날 밤 별빛이 총총히 내리고 찻방의 등불은 따스히 빛났습니다. 최씨 집안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복은 떠났던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었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은 언제나 그 발자취를 따라오는 법이었습니다.